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더러운 행동. 2. 1나노미터 제조하는 농담.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2022년 현재의 지구는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영현 전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요즘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시간 현황을 보도하는 오신트들도 한국 뉴스가 나오면 전쟁 소식을 잠시 멈추고 한국에 대해 보도할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1개월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포격 전투기 출격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그도 그럴 게 훈련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전선에서 벌어지는 충돌보다 더 크다 보니 여러 외신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한반도 내 정면 충돌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영변 핵발전소 문제로 터졌던 1차 핵위기 이후 6차례에 걸친 도발과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 수십 년에 걸쳐 워낙 큰 사건들을 목격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북한의 허접한 무기를 보며 조롱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동해상에 추락한 북한 미사일입니다. 지난 11월 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수심 1,700m에 있던 미사일 잔해를 건지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건져낸 잔해는 대략 길이가 3m쯤 되는 미사일 추진부였는데 우리 군은 이 추진부를 보고 미사일의 정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의 정체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이 중러의 지원으로 시작된 도발이라는 것과 이 위협을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군이 찾아낸 북한 미사일의 잔해 때문에 전 세계가 소란스럽습니다. 북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가 바로 4.5 미사일이었기 때문인데요. 4.5는 러시아가 1960년대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고도 40km까지 상승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가 300kmh 되는데요. 개발 당시로서는 가공할 성능을 가진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는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게 민망한 패급 무기입니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발사가 가능한 4.5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북한을 깔보는 많은 이가 북한의 허접한 군사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에 4.5 외에도 다양한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수십 년 된 4.5가 정상 작동했다는 것은 북한이 가진 엄청난 양의 재래식 무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렇게 잘 관리된 무기들은 우리 장병을 해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RPG-7입니다. RPG-7은 구소련이 만든 대전차 로켓입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서방의 대전차 로켓에 비하면 절대 좋다고 할 수 없는 성능이지만 값싸고 제조가 쉽기 때문에 대량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중동 대장장이의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탓에 이슬람 테러 조직이나 중동의 반군들이 이 무기를 애용하면서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RPG-7을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분대당 2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국군 보병 분대의 유탄 사수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병 분대와 북한 보병 분대의 화력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멍텅구리 로켓이라도 어쨌든 로켓을 쏘아대는 북한군을 방탄복만 입고 전투를 치르는 우리 국군 보병의 화력전은 결과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일례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이 명상의 병사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투하한 폭탄을 맞고도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멀쩡한 상태인데요. 군복이 걸레짝이 됐을 정도로 확실하게 폭발에 휘말렸음에도 차분하게 폭탄을 2번이나 쳐낼 여유가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이 영상의 러시아 장병들은 폭탄을 정통으로 얻어맞았음에도 아무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은 큰 부상을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겠지만 당장은 전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선진화된 방탄목과 방탄 헬멧 덕에 보병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40mm 유탄은 사실 수류탄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국산 수류탄의 위력도 이 군의 제식 수류탄에 비해 약합니다. 이 탄은 크기 자체가 작고 수류탄은 과거 우리의 평균 체격이 작던 시절 투척 거리를 늘리기 위해 경량화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북한군은 12명의 분대로 구성되고 총류탄이나 반자동 저격총을 든 지정 사수가 있는 부대도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육군 분대의 수는 고작 8명에 불과하고 7호 발사관에 맞설 만한 마땅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최근 워리어 플랫폼을 도입해 보병에게 미군 수준의 방탄 장구를 지급하고 첨단 조준경을 지급해 전력 격차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총 드론 견마 로봇 등 부족한 병력을 메꿀 보조 전력 육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식 무기라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훨씬 비싸고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첨단 군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4.5도 마찬가지입니다. 4.5로 각종 전자전 체계가 탑재된 고성능 현대무기를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민항기를 상대로 테러성 공격을 가하거나 수송기나 헬기 등 속도가 느리고 대응체계가 부족한 장비들을 노리는 것은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지상공격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러시아가 최근 테러에 사용한 S-300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S-300 미사일은 북한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사용할 정도로 공상권에서 많이 애용되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탄도탄에 대한 제한적인 요격 능력을 가졌고 전투기도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대공무기로 취급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은 이 우수한 공대공 무기로 우크라이나 각지를 폭격했습니다. 공대공 무기를 지대공 무기로 사용한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S-300 폭격이 엄청난 낭비라고 평가했습니다. 고급 센서와 우수한 추진체 덕의 요격 능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폭장량이 적은 S-300을 쓰는 것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80년대 생산된 탓에 노후화로 센서가 망가져 전투기는커녕 파리 한 마리도 요격할 수 없게 된 S-300 미사일이지만 부족한 지대지 미사일을 대신해 시내에 퍼부는다면 충분히 위력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누가 맞건 어쨌든 쏟아보면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가진 4.5 미사일도 이런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력적인데요. 구식이다 보니 크기가 크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걸 만회하기 위해 탑재된 폭격의 양이 S-300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일만 있으면 떠드는 서울 불바다 S 무차별 공격 무기로는 값비싼 첨단 미사일보다 4.5 같은 구식 무기가 낫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KAMD 내에 북한의 전술 미사일과 방사포를 요격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 LAMD를 만들었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과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도 배치됐거나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4.5가 아무리 많아봐야 대한민국의 국군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서 북한을 조종하는 배후를 알게 되면 북한이 4.5 미사일을 쓴 것을 보며 북한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렸듯이 북한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4.5 미사일을 2020년대까지 운용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일을 함부로 쏘아댔다가는 미사일 재고가 크게 떨어져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하루에 약 1,000억 원어치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반도체 칩은커녕 미사일에 쓸 합금 소재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가난하고 후진적인 북한이 단 한 달 새에 대한민국도 쉽게 쏘기 힘든 수천억 원 규모의 미사일을 난사한 건데요. 이건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재고를 걱정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든 제재 완화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사실 이런 주장은 꽤 그럴듯하다. 핵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인 미사일 전력을 바다에 날려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이유인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이 북한에게 미사일 제어에 쓸 반도체 칩과 관성유도 체계 INS는 물론 엔진 등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1960년대 미사일도 애지중지 아껴 쓰던 북한이 달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을 난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쉽게 설명됩니다. 또 비상식적인 속도로 빠르게 개발되는 북한제 신형 미사일의 성능 향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하나하나 개발한 게 아니라 중국산 완제품을 사용한 것이라면 조립 수준의 노력만으로도 인력적인 무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도발은 사실상 중국의 도발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면 한국은 꼬리를 마는 개라고 생각해 자신들의 무력으로 한국의 행동을 제약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15일 우리 국방부는 9월 26일에 중국의 신형 진급 전략원잠으로 추정되는 중국 잠수함이 수옥산도에서 불과 27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잠시 수면에 부상해 대놓고 존재를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짓을 2022년에만 무려 4번이나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 중국이 우리를 노리고 북한을 지원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산이 아무리 후지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지. 북한군이 중국산 무기를 받아들여 군대를 완벽한 중국식 군대로 개편한다면 우리 군이 미래전에서 북한에게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산 장비가 경우에 따라 미제 무기를 아주 잘 베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제식 장비보다 우수한 장비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북한과 한국의 장비 격차가 역전되는 참담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 강한 무기와 더 안전한 장비를 한시라도 빨리 장병들에게 공급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도입해 군을 첨단화해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을 우리 군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37사단 중원여단입니다. 중원여단은 일반 보병부대임에도 총기 숙달을 위해 새로운 사격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탄피 바지를 버리고 제자리에 앉아서 쏘는 게 아니라 적에게 접근하며 사격을 하는 전술 사격을 가르치는데요. 이 덕에 장병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상황에 맞춰 기존과 다른 파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덕에 단 한 가지 견착만 알던 기존 잔병들과 달리 전장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가능했던 것은 오리어 플랫폼을 통해 미래 전장에 맞는 새 장비가 도입된 덕이 큽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물질과 점신 양면에서 신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을 더욱 응원해 중국에게 양적으로는 밀리더라도 질적으로는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군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오직 새롭게 발전한 현대화된 군만이 우리 조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사이가 갈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 중 일부는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감화한다고 밝히는 등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지 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을 북미 내 조립 제품으로 한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직전 LNG 운반선 시장에서 중국 조선소의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등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프랑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럽연합 EU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전기자동차 EV와 배터리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관련한 기기를 캐나다와 멕시코산을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무역장관들은 체코 프라하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만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자국 기업 피해를 언급하고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통상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RA는 극도로 보호주의적으로 유럽 수출에 피해를 줘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EU가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발디스 돈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EU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U는 현재 WTO 제소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프랑스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17일 NYT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럽 경제를 위협한다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경고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IRA 규정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북미 내에서 조립한 제품으로 한정한 것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서방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더 친환경적인 기술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것이 유럽 동맹국들과 유럽 경제에 부작용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한국처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할 때만 세액 공제 형태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총 규모는 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IRA는 또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광물을 포함해서 전기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구성 요소의 원산지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재활용 및 생산 시설을 건설하도록 잠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독점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프랑스에서도 불만이 매우 커진 상황이며 아예 미국이 아닌 중국과 협력을 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르메르 장관은 옐런 장관과 회담한 뒤에 미국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이 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 동맹체인 오커스 탄생 당시에 관련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방적으로 잠수함 구매 계약을 취소담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태도는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G20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동시 중국과는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유럽은 경제적 공생관계라며 독립적인 대중 정책을 강조한 것입니다.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독일의 숄츠 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해 만난 데 이어서 이외에 또 다른 주축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EU 국가 중 중국의 비교적 우호적인 두 나라를 통해서 유럽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15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측은 3방향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며 국제 경제 무역 규칙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가 계속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대중 정책을 시행하도록 프랑스가 추동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프랑스와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중국식 현대화를 확고히 추진하면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독립 외교를 견지하고 진영 대함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유럽과 중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국제 점세에 직면해 중국과 상호 존중과 평등 호의 정신을 유지하고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며 경제와 무역, 항공,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크롬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사면임을 축하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발전 모델은 사람들을 탐복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슐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유럽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항상 유럽을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간주하고 이외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지하며 유럽의 안정과 번영을 바란다며